한국이 미국에 조건을 내걸었다고요? 믿기십니까? 세계 최강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얼어붙는 장면 상상해 보셨나요? 트럼프가 두드리던 탁자 위 손가락을 멈추고 참모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숨을 죽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그 순간 그 앞에 서 있던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내겠다고 하면서도 당당히 권리를 요구한 나라.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조건을 내민 나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은 혼돈에 휩싸였고 동맹의 룰이 송두리째 흔들렸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드러난 한국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은 무슨 힘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15년간 국제에너지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영국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기술을 잘 따라하는 모범생 정도로만 여겨졌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202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에너지회의에 파견될 때만 해도 저는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 저는 아시아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선임 기자였는데 특히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분야를 취재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거든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그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유독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관료들과 기술자들이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한국 측에서 제출한 안건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설마 진짜로 그런 요구를 할 리는 없겠지. 아마 협상용 카드 정도일 거야. 하지만 한국 외교부 원자력 정책관 김지혜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들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지혜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차근차근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그녀의 발표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저에게는 무모한 도전으로만 들렸습니다. 한국 정도의 나라가 감히 우라늄 농축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당시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곤 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결국 한국 기업에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으셨고 어린 저에게도 아시아 기업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제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 첫째 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무모한 핵도전, 국제사회 우려 확산이었어요. 기사에서 저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요구를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으로 핵물질을 다루려는 시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 기사는 다음날 파이낸셜 타임즈 국제면에 실렸고 곧바로 다른 서구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국제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역시 경험 많은 기자의 판단은 틀리지 않아. 하지만 회의 이틀째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 에너지 정책 담당관인 엘레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혹시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왜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엘레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꽤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과장된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우연히 일본 로비스트인 사토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으로
수십 년간 국제 원자력 업계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사토시는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오늘 기사 잘 읽었어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야죠. 사토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너무 성급하게 나서고 있어요. 원자력은 수십 년의 경험과 검증이 필요한 분야인데 말이죠. 우리는 그날 밤 호텔바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토시는 일본의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동조했습니다. 역시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선진국이지. 회의 마지막 날 한국 대표단은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지혜는 한국은 충분한 기술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공허한 구호로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출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구나. 국제사회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어. 그때 저는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엘레나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뭔가 성과를 거둘다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UAE 바라카 원전 한국이라고 입력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클릭을 했을 뿐이었죠. 곧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완공되면서 세계 최고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더 자세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아랍에미리트 정부 발표 자료, 그리고 각국 언론의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은 더 커졌어요. 한국전력공사와 두산중공업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성공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경쟁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업체들이 참여했어요.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도시바 등 원자력 분야의 절대 강자들이 모두 뛰어들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들을 모두 제치고 계약을 따낸 거죠. 저는 당시 경쟁 과정을 다룬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의 예상치 못한 승리라고 표현했고, 미국 언론들은 아시아의 신흥 강자 등장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랍에미리트 측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경제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바라카 원전은 단순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설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예정된 공기를 앞당겨 완공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사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바라카 원전을 차세대 원전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그 한국이 맞나 싶었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김지혜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가 보여준 여유와 확신이 결코 허세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어요.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이 개발한 APR-1400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들보다 안전성이 대폭 향상된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경제성까지 확보한 혁신적인 설계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수십 년에 걸쳐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온 결과였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기술 추종국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성공 이후 한국의 행보를 살펴보니 이들이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프로젝트 관리 능력, 국제 협력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였어요. 바라카 원전 완공 이후에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및 관리 기술자 교육, 심지어 추가 원전 건설까지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이는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토시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이클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런던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찾아본 자료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이틀 후 저는 런던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사토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마이클 씨, 최근에 한국 관련 기사를 더 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사실 바라카 원전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사토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 그건 말이죠. 사실 그것도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언론에서 너무 부풀려서 보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서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순수한 독자 기술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며칠 전까지는 사토시의 말에 무조건 동조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높게 평가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물었더니 사토시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죠. 아시아 국가들의 입지를 고려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사토시의 답변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내심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토시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자료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바라카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제 눈을 끈 건 한국의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 기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7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비핵 보유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걸까?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의 수준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한국의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 기술이었어요. SLBM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단 7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 놀라운 건 이 목록에서 한국이 비핵 보유국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관련 기술 보고서들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의 성능 데이터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거리와 정확도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순수 국산 기술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 저희들이 수십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로켓 기술부터 시작해서 점차 고도화된 유도, 시스템과 추진 기술을 개발해 나간 거죠.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수중 발사 기술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인데 한국이 이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 기술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SLBM 기술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밀한 유도 시스템, 고성능 추진체, 수중 발사 메커니즘,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합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까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원자력 기술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미사일 기술과 원자력 기술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밀 제어 기술,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재료 기술, 그리고 안전 시스템 등에서 말이죠. 한국이 이런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자력 기술에서도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한국의 현무 미사일 개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현무 1에서 시작해서 현무 2, 현무 3, 그리고 최근의 현무 4까지 각 단계마다 기술적 진보를 이뤄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현무 3의 경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모두 포함하는 미사일 패밀리로 발전시켰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참고했겠지만 결국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시킨 거죠. 이는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단순히 따라하기 수준을 넘어서 창조하기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데 왜 서구 언론들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까? 저는 지난 몇 년간의 한국 관련 기사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언론들이 한국의 기술적 성과들을 축소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카 원전 성공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였고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서구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그런 건까지요?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김지혜로부터였어요. 마이클 기자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에 대해 더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지혜에게 연락하는 것이 객관적인 취재에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결국 저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며칠 후 김지혜로부터 방대한 자료들이 도착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사, 미사일 기술 개발 과정, 그리고 각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들을 정리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하나씩 꼼꼼히 읽어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들이 모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기술 추종국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선진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과 미사일 분야에서의 성과를 보면 한국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 특히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유독 강했던 게 기억났어요. 혹시 이들 나라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국제 원자력 업계의 시각이 완전히 편향되어 있었을 가능성을요. 그리고 그 편향의 중심에는 기존 강대국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아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확인한 저는 이제 국제사회의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압박의 강도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중국의 움직임이었어요. 한국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주장한 직후부터 중국은 노골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연일 한국 핵위협론을 쏟아내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중국 기업들은 한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관영 언론 기자인 왕리의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한국을 겨냥한 공격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핵무장 야욕,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한국과 같은 선동적인 제목들로 말이죠. 저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교묘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려를 표한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실제로는 총력 로비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토시 같은 로비스트들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접촉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일본의 로비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40여 년 전부터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제사회에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은 플루토늄까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일본은 괜찮고 한국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기술력이나 안전관리 능력이 일본에 비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최근의 기술 동향을 보면 한국이 더 앞서 있는 면도 많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북한은 갑자기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어요. 마치 한국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국의 평화적 핵기술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옮겨가는 효과를 노린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지켜보면서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백히 부당한 압박이었거든요.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이 온갖 구실을 대며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미국의 태도가 실망스러웠습니다. 평소 핵 비확산을 강조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어요. 국무부 관계자인 데이비드 존슨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부정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베테랑 외교관으로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였어요. 특히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는 일본을 중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할 동맹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유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엘레나를 비롯해서 여러 유럽 관계자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레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최근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칠 후 그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엘레나의 답장은 계속 이어졌어요.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독일은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의 안전 기술은 정말 주목할 만해요. 저는 이런 유럽의 반응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독일의 여러 에너지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전 시스템과 운영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프랑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바라카 원전에서 한국에게 패배한 이후 프랑스 원자력 업계는 한국을 진지한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 다른 움직임도 포착했어요. 사토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 로비스트들이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한국의 핵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위험성을 강조하며 유럽 정책 기반자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불의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명백히 정당한 한국의 요구가 왜곡되고 있었거든요. 더욱 화가 났던 건 제 자신이 얼마 전까지 그런 왜곡된 시각에 동조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연합전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저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서로 견제하던 두 나라가 한국 문제에서만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왕리와 사토시는 심지어 저에게 직접 접촉해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더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이클 씨의 영향력이면 국제 여론을 바꿀 수 있어요라고 사토시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에 기반해서 기사를 씁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하자 사토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이 여러분을 세뇌시킨 건 아니겠죠? 그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세뇌라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한국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조직적인 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견제 속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압박과 왜곡에 맞서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요.
한국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세상에 폭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벌어질 놀라운 반전을요. 제가 한국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목격하며 분노하고 있던 바로 그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초 독일 총리가 갑자기 한국에 대한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기술 개발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은 충분한 기술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한 책임감 있는 국가입니다. 독일 총리의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라는 표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급히 독일 정부의 배경을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 독일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의 원자력 안전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더라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에 신중해진 독일이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의 지지 성명이 나온 직후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외무부는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영국까지도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서방의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극찬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며 머리가 어찔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유럽 전체가 한국을 지지하고 나선 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엘레나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갑자기 유럽이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녀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한국의 기술력을 면밀히 평가해왔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엘레나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안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어요. 더욱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프랑스의 원자력청이 공동으로 한국의 기술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유럽의 기술보다 일부 분야에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깨달았어요. 유럽의 지지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밀한 검토와 평가를 거친 결과였던 거죠. 반면 중국과 일본의 반대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에 대한 특별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과 신뢰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은 9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난 4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보기 드문 안전 기록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으며 국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우라늄 농축 요구는 기술적, 안전적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까지 내렸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기술 추종국이 아니라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선진국이었던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의 일부 의회 의원들도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 중 하나다. 그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호주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인도도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왕리는 서구의 이중잣대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고 사토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어요. 하지만 이미 국제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왜곡하고 압박해도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 앞에서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진실을 말할 차례라고요. 지금까지의 편견을 버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도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기자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동료들과 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한 문제였어요. 유럽과 국제기구들의 한국 지지 선언을 목격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사토시로부터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거의 매일 저에게 연락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상당한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마이클 씨, 한국이 여러분을 완전히 속인 것 같네요. 사토시가 런던의 한 카페에서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토시 씨,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누구도 저를 속일 수 없어요. 사토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사토시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추구하는 가치는 진실입니다. 그 가치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사토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지만 그의 눈빛에서 분노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정까지.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었고 그들의 요구는 충분히 정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기획 기사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기적 세계가 인정한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지금까지 감춰졌던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어요. 바라카 원전에서의 놀라운 성과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기술의 세계적 수준, 그리고 유럽과 국제기구들의 인정까지 모든 걸 담기로 했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은 정말 치열했어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검증해야 했고 어떤 부분도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됐거든요.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가 자료들을 수집했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터뷰는 독일의 원자력 전문가 한스 밀러 박사와의 대화였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다며, 특히 안전성 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독일이 원자력을 계속 사용한다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의 원자력 전문가 피에르 듀부아도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바라카 프로젝트에서 한국에게 진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며,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앞으로 국제 원자력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그의 전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기사를 썼는지를 고백해야 했거든요. 기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지난 15년간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의 편견을 깊이 반성한 적은 없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보도하겠다고 다짐한다. 기사를 완성한 후 편집부에 제출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됐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이었고 제 기사가 기존의 논조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기사가 거부당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편집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마이클, 정말 훌륭한 기사네요. 이런 심층 취재야말로 진짜 저널리즘이죠. 편집장은 기사를 일면 톱으로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연속 기획으로 확대해서 다룰 것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기사가 발행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인맥들과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일본 로비스트들의 보복도 각오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서구 언론이 드디어 한국의 진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제 기사를 친한 편향 보도라고 비난했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서구 언론의 이중잣대라고 공격했습니다. 사토시는 저에게 격분한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씨,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희는 책임지지 않겠어요. 사토시의 협박 섞인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김지혜로부터 온 감사 메시지였어요. 마이클 기자님, 용기 있는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녀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 기사로 인해 국제 여론이 더욱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격도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제 기사가 발표된 후 며칠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웹사이트에서 제 기사는 가장 많이 읽힌 기사 1위를 차지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십만 번 공유됐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진실을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CNN, BBC, 르몽드, 슈피겔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기술 강국 한국, 세계가 놓친 한국의 진실, 차세대 기술 리더로 부상하는 한국 같은 제목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커버 스토리를 실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규모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역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 로비스트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토시를 중심으로 한 그들은 제 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즈 본사에 직접 항해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어요. 더욱 심각한 건 제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친한 로비스트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저는 이런 개인 공격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파이낸셜 타임즈 내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부 광고주들이 제 기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광고 중단을 암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집장도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 혹시 너무 성급하게 나간 건 아닐까? 편집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기사를 극찬했던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하지만 편집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일본 측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이번 기사로 인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로비스트들이 단순히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이낸셜 타임즈 경영진이 저에게 무급 휴직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런 보복을 당한다니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취약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김지혜가 런던에 있다며 저에게 연락해온 거예요. 마이클 기자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요. 다음 날 저는 런던 시내의 한 호텔에서 김지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기자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제가 답하자 김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기자님이 혼자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기자님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김지혜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유럽의 주요 언론인들과 정책 위반자들이 제 기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클라우스 베버가 마이클 톰슨은 진정한 저널리스트라고 평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엘레나를 비롯한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직접 파이낸셜 타임즈에 항해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기자의 보도는 객관적이고 정확했다. 그에 대한 어떤 보복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김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어요. 며칠 후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제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 거였습니다. 독일의 디차이트, 프랑스의 르피가로, 이탈리아의 코리에레, 델라 세라까지 모두 저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영입하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제안은 유럽연합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동아시아 정책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저를 초빙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급여는 현재의 2배였고 연구의 자유도 완전히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 위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더 좋은 기회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제 기사 덕분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수천 통의 지지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용기 있는 기자 정신에 감동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전해달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한 통의 메일이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국계 영국인 학생이 보낸 것이었어요. 기자님 덕분에 제 조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쓴 기사가 단순히 사실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지혜가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준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김지혜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은 파리에서 열릴 국제원자력회의에서 한국이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확대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님께서 현장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 요구를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승리를 생중계하게 됐다니요.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럴 수가 없었어요. 2025년 2월 저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국제원자력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 동아시아 정책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자격으로 참석한 거였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의 해고 위기는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이어진 셈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몇 개월 전 서울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지혜가 공동의장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회사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제원자력 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리더십 아래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자력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미국 대표단의 발표였어요. 데이비드 존슨이 아닌 새로운 국무부 차관이 나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원자력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한국의 탁월한 기술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양국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 차관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견제하던 미국이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깊었던 순간은 김지혜의 기조연설이었어요. 그녀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고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약속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국가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김지혜의 말에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은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개월 전 서울에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여겨졌던 한국의 요구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일은 회의 후에 벌어졌습니다. 유럽 각국 대표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은 한독 원자력 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프랑스는 한불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영국까지도 한영 원자력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제 조국인 영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이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일본의 변화였어요. 그토록 한국을 견제하던 일본도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 대표는 한일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토시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회의 마지막 날, 저는 김지혜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파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말하자 김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기자님 혹시 아세요? 김지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기자님에 대해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요? 김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기자님이 한국계 입양아라는 사실을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었거든요. 저는 영아 때 한국에서 영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님께 그 사실을 들은 건 성인이 된 후였어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김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해외 입양아들의 뿌리 찾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자님의 생모님이 수십 년간 기자님을 찾고 계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복잡한 감정들, 무의식적인 거부감과 동시에 느꼈던 묘한 친밀감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혈액이 부르는 조국이었던 거죠. 만나보시겠어요? 김지혜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서 70대의 한 여성과 마주했어요. 제 생모였습니다. 마이클. 생모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끌어안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완전해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영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아들이기도 했던 거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서울에서 살면서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활동하겠다고요. 유럽연합에서도 서울 지부장 자리를 제안해줬습니다. 김지혜는 제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몇 달 후 저는 김지혜와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에요. 제가 말하자 김지혜가 웃으며 답했어요. 환영합니다, 마이클 씨. 한국에 오신걸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진실의 승리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쓰는 기사였어요. 한국의 기적을 목격한 증인이자 그 기적의 작은 역할을 한 참여자로서 말이죠.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 추종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으로 관리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기술의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의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거짓과 편견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한 진실의 기적.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